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조성훈의 뉴스바.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중대 등 강원 지역 5개 대학 교수들이 어제 상지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수들은 학내 분규를 겪고 있는 상지대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부가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총장 김문기 씨는 교수들에 대한 직위 해제 등 강경 조치와 함께 사퇴를 권고한 교육부를 상대로 잘못한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문기 씨로부터 직위 해제당한 정대화 교수 연결해서 상지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2005년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제보자가 화제입니다. 이 영화를 두고 제보자를 미워하지 말라, 사건의 진실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 농업생명대학에서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지금은 지상파 라디오 방송 PD로 재직 중인 노광준 PD로부터 영화 제보자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뉴스바, 잠시 광고 듣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 땅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 땅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 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그치의 구도 새싹땅콩차.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11월 11일자 주요 신문의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일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겨레 일면 지난 금요일에 조상훈의 뉴스바를 들으신 분들은 드디어 공개가 됐구나 하실 겁니다. 한국석유공사가 18조 원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가운데 12조 원의 투자 사업을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의 아들이 근무하던 외국계 회사에 자문을 받아서 240억대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노영민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죠.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진상조사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석유공사가 18조 원에 이르는 해외 자원개발 투자 가운데 12조 4,412억 원은 미국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로부터 투자 자문을 받아서 투자했으며 이 중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5.4%, 즉 6,730억에 불과하다. 회수금도 재투자해서 실제 회수금은 거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는 누구냐?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 김형찬 씨가 바로 이 회사 메릴린치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찬 씨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근데 자문료, 이 자문이 물론 필요하겠지요. 네. 물론 금액이 커서 많이 줬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 248억 원을 줬다는 거죠. 네. 예. 12조를 투자해서 6천억 건진 자원개발 사업이었단 말이죠. 도대체 자문을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 꼴이 됐습니까? 그래놓고 또 248억을 받아갔어요. 저쪽에서 자문료도 받아야 되겠네요. 네. 이익 본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손실을 봤다면 말이죠. 예. MB 집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자문료를 주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입니다. 한겨레 일면에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MB 게이트에 물꼬를 틀지 역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서울 압구정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 노동자로 일하던 분이 분신을 했지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경비 노동자가 왜 세상을 떠났습니까? 한 입주민의 가혹할이 많지 집요한 그런 학대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류해 놓은 더미를 일일이 꼬챙이로 뒤지면서 이건 왜 여기다 잘못 넣었느냐, 왜 이렇게 자주 경비초소를 비우느냐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등 경비원들에게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이 사람 너무 심하다 이렇게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70대 여성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고인에게 사과하지 않았는데 어제 저녁에 뒤늦은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면에 실린 내용인데요. 아저씨 미안해요. 그게 아니었는데 죽을 죄를 지었어요. 라면서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 찾아가가지고 너무 미안해요. 남은 여생을 사모님께 잘할게요. 이렇게 사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제가 관리소에도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쓰레기 이 하차장도 제가 금빛처럼 만들어 놓았다라면서 일방적인 가해자로 비난받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그 말은 나중에 해도 될 얘기를 왜
하필 이 자리에서 했는지 참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런 뒤늦은 사과에 유가족인 그런 부인 유모 씨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단란한 가족이었고 신랑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에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참회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경비원이 고 이만수 씨인데요. 이만수 씨의 영결식과 노제는 오늘 열립니다. 예. 글쎄요, 뭐 병원에 있을 때라도 한 번 더 찾아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돌아가신 분이 돼서야 나타났군요. 아이고. 자, 한중 FTA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한중 양국이 2년 6개월을 끌어온 FTA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어제 실질 타결이란 결과를 내놨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조선일보는 사면에서 30개월간 14차례 협상, 막판에 고성이 오가는 등 격렬한 그런 언쟁이 있었다. 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 통상 협상자가 우리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애를 썼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조선일보 기자가 협상 과정을 지켜봤다는 느낌마저 줄 정도로. 네. 그렇죠? 그런데 협상장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리 조선일보 기자라도요.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 갖고 썼을 텐데. 예. 자, 오늘 사실 그래서 한중 FTA 관련해서 인터뷰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요. 그런데 인터뷰 대상자로 연락을 한 송기호 변호사, 뭐 통상 분야에 있어서 이분만한 전문성을 가진 분을 찾기 힘든데요. 송기호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내가 하루 동안 연구하고 그 다음날 인터뷰하자 해서 내일 아침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들도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글쎄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방중 중에 타결했다고 했는데 네.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타결했는지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오늘 그 신문 보도를 보면은 양측의 협정문은 내년 1월이나 2월 중순쯤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뭘 갖고 타결했는지 모른 채 언론들이 오늘 온통 찬사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시장이 열렸다. 뭐 세계 3대 경제 영토를 갖게 됐다. 뭐 이러면서 미화하고 찬사를 퍼붓고 있는데요. 뭐 알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보 성향의 신문들은 상당히 신중합니다. 일단 경향신문 3면을 보면은 중국 경제권 편입 가속화, 기회보다는 리스크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교역량은 2,289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3%입니다. 21.3%. 미국하고 가장 교역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시는 분들이 여태 계신데 중국은 21.3, 미국은 9.6, 일본은 8.8입니다. 예. 미국과 일본 두 나라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경제 블록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아세안, 중국을 뺀 아세안 12.6, 유럽연합 9.8 압도합니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아서 한국 전체 수출량의 26.1%가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은 관세 절감액이 한미 FTA의 5.8배, 한유로 FTA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관세 절감액만큼 한중 교역은 더욱 늘어난다는 전망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많은 교역량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고전을 겪던 분야가 금융과 서비스 산업이었습니다. 중국 전체에 치맥 열풍을 불러온 별에서 온 그대가 받은 저작료는 회당 3만 달러, 즉 3,300만 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한중 FTA로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중국 내의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은 한류가 제대로 대접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금융과 통신 분야 진출도 지금보다 유리해진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이
강점, 장점으로 꼽히는데 예. 문제는 중국 경제 의존이 심화된다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 교역량의 5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중 FTA는 중국 의존증을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위안화 직거래까지 확대되면은 통화 부분도 중국에 종속되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중국이 감기를 하면 한국이 몸살을 앓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말이죠. 뭐 이런 걸 알고 FTA 협정을 맺었는지 우리 각하께서 말이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 오면을 보면은 두 얼굴의 FTA 이 경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무역 의존도를 더욱 강화하는 외부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 경제 바깥에서 휘몰아치는 외풍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은 무역 부분뿐만 아니라 투자까지 포함하는 협정이죠. 사실 협정에서 양국이 더 덩치 큰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자유무역이라기보다는 투자입니다. 자연히 협정을 타고 우리 대기업들의 국외 투자, 나라 밖 투자가 더 빠르게 증가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국내 일자리는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저임금의 중국 시장, 여기에 뭐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게 뭐 노조 때문에 시끄러운 한국보다는 중국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환상을 갖고 중국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중국이 만만한 나라는 아니죠. 예. 문제는 그동안에 FTA 또 다른 나라와 체결했지만 예. 국민들의 이 살림살이가 나아졌냐 이 네. 얘기겠죠. 글쎄 뭐 말입니다. 기업들은 돈을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예. 진짜 국민들의 소득이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뭐 한미 FTA, 한유로 FTA 그 이후로 가계소득이 뭐 이렇다 하게 증가한 게 있습니까? 기업들이 축적해 놓은 돈만 커졌죠. 그 돈이 너무 많으니까 한전부지도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경제 영토가 뭐 세계의 3분의 1로 늘었다. 네. 뭐 다른 나라에는 수출 안 합니까? FTA 체결한 나라에만 수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자, 국민일보 11면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만이 아니라 다른 신문들도 대부분 다루고 있는데 양상이 좀 심각합니다.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주변 5개 건물이 잇따라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납니까? 서울 잠실 석촌 지하차도에 생긴 대형 싱크홀처럼 인근 지하철 9호선 굴착 공사로 인한 지하수 빠짐으로 집안 침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 말은 지난 4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5개 건물이 기울어졌고 건물 한쪽이 30cm까지 낮아진 건물은 주인이 자체적으로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원인은 지하철 9호선 굴착 공사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건축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인데 이 9호선 공사가 또 이루어지면서 이 건물까지 기우뚱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니 두 사안이 별개라면은 더 큰 문제고 이게 다 실은 제2롯데월드 때문이다라면은 이 또한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서울시가 오늘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예. 서울시도 뭐 명쾌하게 이게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잠수수색을 중단하고 배를 끌어올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오늘 중앙일보가 일면에서 보도했습니다. 다른 신문들도 일부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중대 발표 기자회견을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어제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실종자 가족 대책위가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익명을 요구한 실종자 가족의 한 관계자는 가족들이 수색 중단 여부를 놓고 투표를 했는데 실종자 가족 8가족 중에 6가족이 수중 수색을 멈추고 배를 인양하도록 정부에 요청하는데 찬성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일전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배를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배거든요. 그냥 인양은 못하고 여러 조각으로 절단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절단을 하더라도 누가 들어가가지고
잠수부가 들어가서 용접을 해서 그 큰 배를 도려낸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폭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분적으로 폭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행여라도 그 안에 있을지 모를 시신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염려들을 실종자 가족들은 그동안 해왔던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색을 지속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바꾼 모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일면을 보니까요.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서 세월호 범정부 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그 입장은 세월호 수색 종료 발표라는 겁니다. 예. 세월호 수색 중단과 인양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건데요. 예.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 정부는 형편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9일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담화문에서 밝힌 대로 해경 해체 발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명까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하고도 3일 지나서 한 말입니다. 한편 정우원 국무총리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는데 또 이주영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진도 현장에서 끝까지 구조 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했나요? 일부 보도에는 이제 이주영 장관이 담화문 발표하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뭐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예. 뭐 이주영 장관이 그만둔다고 뭐 국회의원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예. 겸직하고 있으니까요. 네. 장관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주영 장관 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유족들 또 실종자 가족들 편에 서서 그동안 정성을 다한 것은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자, 무상급식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8면입니다. 단체장 소속 정당에 따라서 무상급식 천차만별 이런 제목인데요. 최근 국회에서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를 놓고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무상급식을 대하는 태도가 시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서 무상급식 추진 여부가 갈리는 양상인데 충청북도는 내년 예산안에 초중학교 특수학교 무상급식 비중에 도가 부담해야 할 183억을 책정했습니다. 이로써 2011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 충북은 내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에도 이시종 지사, 지금도 이시종 지사지요. 예. 자, 또 야당 소속 단체장과 진보 교육감이 포진한 강원도와 강원교육청은 무상급식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초중학교에서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예산 분담 비율까지 확정했습니다. 반면에 단체장이 여당 소속인 시도에서는 무상급식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아시는 대로 경상남도는 홍준표 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근데 놓고 보면은 충청북도나 강원도의 이 도 재정 상황이 예. 경남, 부산에 비해서 형편없지 않습니까? 형편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장들이 의지를 가지면 네. 할 수 있는 게 무상급식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무소속 부산 기장군수 이야기 경향신문 기사로 해서 전해드렸죠. 예. 본인의 업무 활동비 줄이고 뭐 축제 예산 줄이고 해서 네. 하겠다. 예. 그 양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만큼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겨레 12면에 나온 이시종 충북지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라 의무다. 당연히 예산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급식은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무상급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게 바로 새누리당의 입장이죠. 예, 그냥 교육만 공짜고 밥은 뭐 각자 알아서 이렇게 비용을 대야 된다. 이게 바로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예, 교육도 교학사 교과서로. 자,
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오늘 아주 너무나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사설과 기자 수첩을 실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 뭐 벌써 속내가 다 드러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무상복지 그대로 둔 채 증세라니 가당찮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의 문제는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 부족이라면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둘 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해법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에서 증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답은 증세 말고는 없는 것이 너무나 명징한 현실입니다. 만약에 증세를 안 하겠다. 그럼 복지를 말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복지 그대로 둔 채 증세라니 가당찮다는 동아일보의 얘기는 무상복지 하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증세가 싫으니. 증세를 하게 되면 주로 월급 많이 받는 신문사에 있는 간부들이나 기자들이 세금을 더 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지요. 또 그 신문이 옹호하는 그런 대상, 주 독자층의 이익에 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증세는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로소득세 문제 나왔을 때 이 득달같이 이런 신문들이 정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나흘 만이었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철회했습니다. 예. 소득세법 개정안 말이죠. 예. 예. 조선일보 기자 수첩은 어떤 내용이냐? 조의준 정치부 기자의 이건 칼럼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사라고 해야 됩니까? 주장, 예.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황우여 원내대표 시절에 자신이 만든 무상보육에 대해서 결자 해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우여 장관이 최근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각 교육청에 모자라는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하라는 해법을 내놨지만은 빚을 얻는 방식으로는 재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결자 해지란 말이 이토록 어울리는 상황이 또 있을까? 황 장관은 정치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뭘로 결자 해지하라 이런 얘기일까요? 이건 뭐 무상보육 공약 엎어라 이 얘기 아닐까요? 예. 아니면 증세하라 이런 걸까요? 무상교육 엎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황우여 장관이 결자 해지할 게 많네요. 글쎄요. 국회 선진화법도 새누리당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괜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새누리당이 옹호하는 층들에게 혼란과 우려를 낳았으니 정말 황우려 이런 이름 예근은 이제 취소하겠습니다. 괜히 한 것 같습니다. 예. 정봉주 의원은 황우여라고 안 하고 황우려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황우려. 원래 또 황우려로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었습니다. 한동안. 자, 경향신문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논란에서도 낯익은 대응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무상급식을 깎아내리고 야당의 공세에는 정쟁론으로 맞섭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편가름하는 것도 빠지지 않는데 앞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도 톡톡히 효과를 봤던 전략을 답습하는 겁니다. 전가의 보도,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건데 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 구성 때 수사권, 기소권을 주자. 이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정쟁론입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무상복지를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걸 정쟁화하고 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세우느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 7시간 진상규명이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자, 그래도 이게 별로 먹히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편가르기를 한다는 거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편가름을 지금 새누리당이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당시에도 보면은 이 유족들을 포위를 시키는 거죠. 이 반정부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또 야당의 상황 노릇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유가족을 고립시키는, 예.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해왔던 정부 여당 아닙니까? 근거법 없다, 정쟁 말라, 편가르기, 이런 식의 그 여당의 대응. 뭐 다음엔 또 어떻게 써먹힐지 주목됩니다.
오늘 조선일보 14면 이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페이스북에도 올린 건데요. 자, 서울시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지키려고 저소득층 학생 예산을 대폭 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상급식을 지키려고. 자,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뭐 기사보다도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2014년에 무상급식 예산이 2,630억대였습니다. 2015년 안을 보면 2,865억입니다. 아마 자연 증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전임 교육감이 또 문용린 보수 교육감 아닙니까? 예. 무상급식 예산을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증액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을 보지요. 총액만 보더라도 2014년 5,473억입니다. 자, 그런데 2015년 어린이집 보육료 1월에서 3월까지만 하더라도 3,429억 2,200만 원입니다. 1년 무상급식 보다도 많습니다. 이게 1월부터 3월분만 그러한 건데 예. 만약에 어린이집 보육료 1년치를 반영하게 되면 이게 6,172억이 됩니다. 근데 현재 그 서울시교육청이 1월에서 3월분만 반영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만 하더라도 이미 내년 1년 무상급식 예산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일보는 제목에서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서 저소득층 학생 예산 대폭 줄였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빼서 누리과정에다가 투여하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예. 이미 그 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진 무상급식 아닙니까? 예. 이 누리과정은 왜 누리과정이 된 겁니까? 이름이? 예. 새누리당에서 낸 거라 누리과정인가요? 글쎄 말입니다. 글쎄요. 왜 누리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거 보면 말이죠. 조선일보 이런 식으로 그 기사를 통해 그래프를 통해서 조작을 합니다. 이게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최소한 이게 액수가 아니라 그래프상으로 이게 차별화되도록 해야지 무상급식하고 누리과정 이게 무상급식이 더 많은 돈이 투여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14면을 보면은 참 이게 타락한 언론의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과장됐나요? 이런 반론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비교한 게 아니라 네. 항목별로 그렇게 비교했다. 왜냐하면 밑에 그래프도 이제 금액은 작은데 네. 그렇죠? 네. 한 가지 기준을 했고 이런 짓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픽을 그린 분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착시 효과를 지금 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 예.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추군. 최경환 경제부총리. 테이프를 돌리듯 같은 말만 반복. 기재부 장관님. 네. 이게 대통령 공약서인데요. 272페이지. 여기 보면 0세부터 5세 보육리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 이렇게 됐거든요. 책임진다는 게 뭔가요? 책임진다 하는 게 국가가 돈을 100% 된다. 뭐 이렇게 저는 그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지방교육 그 교부금이 저희 내국세 20.27%를 내려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 기본적으로 법정 의무사항인 누리교육 과정을 먼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급식은 국회에서 정해준 우리 행정부는 국회에서 정해준 법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상급식은 대선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뒤로 제쳐놓더라도 대선 공약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밥 먹이는 게 중요하냐, 미취학 아동 보육이 중요하냐, 이것을 누가 공약했는지 가지고 하자는 건데, 이게 도대체 이런 유치하고 졸렬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해보세요. 지금 뭐 공약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보다도 행정부로서는 결국은 법에 정한 대로 집행을 한다는. 첫째 아이 밥그릇 뺏어서 둘째 아이 우유 먹이겠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근데요, 어쨌거나, 정부는, 행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정해진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4대강 예산, 경인이나 지원 예산, 이런 예산을 줄이고, 자원외교에 쓸데없이 들어간 돈 줄여서, 우리 아이들 밥도 먹이고, 그리고 아이들 길르는 데 써야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여튼, 현행 국회에서 정해진 법에 따르면요, 무상급식은, 지방, 교육청에 재량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은. 마지막 멘트 한 번 더. 법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은. 최경환 부총리, 정의당, 박완석 의원에게도 법 타령하다가 반박에 직면하는데. 이들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법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국회가 정해주실지 우리 행정부가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얘기 자꾸 하시는데 법적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교부분법 시행령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유아교육. 그런데 유아교육. 예.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 1항을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교육청이 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 말인데 그동안의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잡았다가 지금 국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내년에만 지금 정부 예상보다 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 정도 줍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담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세입이라도 있는 기관이지만 교육청은 세입도 없이 정부 예산을 교부받으면서 거기서 지방채 발행하고 빚까지 갚아라. 교육청은 지금 교육감들이 하는 얘기는 근거가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박완석 의원이 법을 바꾸자라고 하니까 최경환 부총리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뜻밖에도 돈 없다며 딴소리. 법을 고쳐서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법으로 올려야죠. 그러면 법을 고쳐서 하면 지금 이게 중앙정부의 귀책으로 잘못된 세수전망, 잘못된 교육교부금 재정전망에 기초해서 봉착한 재정난인데 이걸 지방교육청한테 책임을 씌우는 게 맞습니까? 중앙정부가 어렵게 되면 더 어렵습니다. 지금 더 죽을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예. 더 죽을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예. Breaking news regarding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중 FTA 정부 당국자 간에 타결했다는 소식도 좀 잠깐 짚어볼까요? 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에 1차 협상이 시작된 이후 30개월 만에 한중 FTA가 타결된 것인데요. 예. 이로써 한국은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과도 FTA를 맺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양국 정부가 금년 중 세부 사안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FTA를 발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국회 비준 과정도 남아 있긴 한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초나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어제 중일 정상회담 열었는데 이 화면 보니까 이 시진핑 주석이 많이 좀 화가 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일 오전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약 25분간 대화했습니다.
2012년 5월 이후 2년 반 만에 열린 이번 중일 정상회담은 지난 6일과 7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센카쿠 열도 혹은 자오이다오 문제와 역사인식 등에 대한 4대 원칙에 합의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예. 중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이 일본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회견이라고 규정했는데요.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악수를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 주석은 굳은 표정을 한 채 아직 아베 총리와 눈을 맞추지 않는 그런 화난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 시 주석이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놓고 좀 비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시 주석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내용에 따르면 시 주석은 처음부터 역사를 거울로 삼아야 그 중일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주석은 최근 중일 관계에 큰 어려움이 생긴 것에 대해 누가 잘못했는지는 명확하다며 일본의 책임을 거론했고요. 예. 역사 문제는 13억 중국 인민의 감정과 또 지역의 평화 등과 관련된 문제라며 역사 문제를 계속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다마 등 그 일본의 역대 정부가 한 약속을 지켜야만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일본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이 아베 총리를 꾸짖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센카쿠 열도 혹은 자오이다오 영유권 문제 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아베 총리와 잠시 마주치긴 했다는데 이 시 주석처럼 또 강하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도 또 정상회담을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9일 약 90분간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고 평화조약 체결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러시아와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은 조약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러시아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극동 쿠릴 4개 섬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러시아는 이 섬들이 2차 대전 이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두 정상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4월에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이번이 7번째입니다. 예. 시 주석과 만난 시간이 25분에 비하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네. 통역 같은 거 감안하면 또 그렇게 길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신냉전에 대해서 언급했다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고르바초프 의견처럼 신냉전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고르바초프에 이어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도 최근 러시아와 서방 간의 긴장 수위가 도를 넘어 냉전 상황에 닥쳤다며 갈등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1971년 당시 닉슨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키신저는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신냉전의 상황을 무시한다면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예. 키신저 전 장관은 과거 히틀러와 달리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은 세계 패권의 장악이 아니라며 미국과 서구가 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는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의 지위를 보장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나토 회원국이 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 핵이나 시리아 내전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러시아가 필요하다며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 싱크탱크의 보고서도 서방과 러시아와의 긴장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싱크탱크인 유러피안 리더십 네트워크는 10일 위험한 벼랑 끝 상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8달 동안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의 위험한 대치 상황이 무려 40여 차례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이 냉전 이래 가장 심각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예. 보고서는 올해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으로 지난 3월에 스칸디나비아 항공 여객기와 러시아 정찰기가 충돌할 뻔했던 사건과 또 9월에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캐나다 인근에서 벌인 순양 미사일 발사 훈련 등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서방과 러시아는 그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가까스로 피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우려했고요. 러시아와 나토 간 긴장 상황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긴급 외교 채널 가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군요. 우체국 직원 8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을 당했다. 특별히 우체국 직원만 노린 건가요? 네, 미국 우체국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직원 80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우체국 대변인은 해커들이 올해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우체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나 이메일로 접촉한 민원인 등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고요. 예. 하지만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 등은 해킹당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우체국 전신망이 뚫린 사실이 지난 9월 중순에 밝혀져 FBI가 조사에 착수했다며 중국 정부 해커들이 침입해 그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는 문희정 아나운서가 짚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717억 원을 들여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독립청사를 오는 2016년까지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 성향의 댓글을 게시해 논란이 된 사이버사의 외연 확대에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국회 국방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 3월 국제인권기구 연합체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심사에서도 또 등급 보류 판정을 받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2004년 국제조정위원회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던 한국인권위는 2008년 심사에서도 같은 등급을 유지했지만 지난 3월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는 15일부터 하도급 대금과 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는 명단이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폐쇄에 반발하며 당진화력 후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플랜트 노조원 29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플랜트 건설 노조 충남지부 노조원 800여 명은 오늘 오전 6시쯤 일부 전문 건설업체의 직장 폐쇄에 반발하며 충남 당진시 성문면 당진화력 후문을 점거한 채 비노조원들의 출입을 막으며 집회를 벌였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실제 소요액의 42%를 반영하고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보다 81% 확대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전에 책을 저렴하게 사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온라인 쇼핑몰의 도서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오는 21일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번 달 들어 도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자릿수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은 국회에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정부와 여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또 중앙정부 사이 무상복지 논란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게 좀 증세 논의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무상복지 논란은 이 국가의 재정 문제, 즉 세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문제 해법을 찾으려면 증세 이슈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최근 논란이 된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이나 이 무상급식이 현재 재정 상황으로 온전히 꾸려가기 어렵다는 건 사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야당은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만큼 정부와 여권이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죠. 이런 가운데 야당 쪽에서는 이참에 증세 논의를 시작하자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들려옵니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증세보다는 재정 운용의 효율화가 먼저라는 원칙 아래에서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더는 증세 논의를 피하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 새누리당 일각의 목소리, 특히 김태호 최고위원, 돌아온 네. 최고위원이죠. 예. 네. 어제 발언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김태호 최고위원이 어제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워낙 일사불란한 곳이죠. 그런데 지도부의 일원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건 예사롭게만 볼 일은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김태우 최고위원의 말이 어제 야권에서 불거져 나온 목소리와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이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면서 증세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여와 야 그리고 직장인, 자영업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사회 보장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예. 이 증세에 대한 고민이 없이 어떻게든 해줄 테니 믿고 기다리라는 식으로 정부가 예전부터 밀어붙이는 바람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충돌했는데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을 떼어다가 무상보육에 보태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올바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런 것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구상입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증세 방식과 관련해서 부자감세 철회가 기본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공식적으로 증세 논의를 제안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공동체 문제로 해법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증세 문제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예.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구성 멤버로 본다면 일단 벌써 두 사람, 이완구, 네. 김태호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김무성 대표의 생각이 뭘까?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김무성 대표가 종종 좀 실언을 하거나 이 성급하게 생각을 내비쳐서 혼란을 일으킬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닌 거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스타일이죠. 따라서 김무성 대표가 뭐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거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수사를 구사하면 아예 선을 긋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원내 지도부가 증세를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비슷한 입장이라고 밝히면서도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혼자 즉답을 하기 어렵다는 말로 여운을 남겼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서 저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재원 조달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이냐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말도 했는데 이건 경우에 따른 증세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는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생각이 통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내로 본다면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만 증세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분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예. 증세 논의 가능성 정치권에서 감지된다고 하지만 역시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여야의 좀 기본 입장이 증세를 하더라도 좀 상반된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개인적인 발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수준이고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는 여전히 극명합니다. 일단 야당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무상보육은 물론이고 무상급식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룩한 정책인 만큼 약속대로 끌고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여당은 보편적인 무상급식에 반대합니다. 복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입장도 현재로서는 무척이나 극명하게 갈립니다.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 그리고 사자방 예산 삭감 등을 기본으로 접근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창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이념적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행보를 큰 틀에서 바라보면은 대선 때 했던 말과는 달리 분명하게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전 총리가 이 우정사업을 민영화하고 또 행정부의 몸집을 아주 작게 줄였던 것처럼 획기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도 분명하게 작은 정부와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된 크고 작은 민영화 움직임 등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공무원연금 개정 시도 또한 큰 틀에서는 맥락이 비슷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조차 증세 필요성을 시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크게는 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이 됩니다. 예. 그냥 민영화 한다고 그걸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떠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네, 오늘 국회 일정 중에 여야 원내대표 간의 주례회동이 오전에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오윤근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합니다. 두 원내대표는 오늘 주례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 쟁점 현안들에 대한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무상보육 예산 편성 그리고 무상급식 중단 논란을 둘러싸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정치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사자방 국정조사도 중요한 의제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주 주례회동에서 새누리당이 사자방 국조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회동에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합니다. 그런데 사실 새누리당의 입장은 이미 어제 다 나왔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정기국회가 가뜩이나 늦었으니까 예산안 심사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이완구 원내대표가 밝힌 겁니다. 네, 이완구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 3건의 국조가 있었고 19대에는 상반기에만 5건이 있었지만 국조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말로 국조의 가능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자원외교 같은 경우에 그러면 국정조사 안 하면은 뭐 이것도 특별법에서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글쎄요. 네. 오늘 또 예산국회입니다만은 역시 예산결산 특히 전체회의 네.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당연히 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이 무상복지 논란을 둘러싸고 재정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지는 등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세 관련 언급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오늘이 이틀째인데 여야는 이 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상 타결이 된 한중 FTA 자유무역 협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한중 FTA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중에 양국 정상회담 통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선언을 했단 말이죠. 일방적이라는 표현은 이제 국내 여론 수렴 과정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경제 의존도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온다는 건데 아마 정치권 특히 야권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내 주요 대기업의 중국 매출이 최근 2년 사이에 35%나 늘었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EO 스코어라는 곳이 국내 200대 기업 가운데 해외 실적을 공개한 38개 주요 기업의 실적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액수로는 37조 2,800억 원 정도가 지난 2011년에서 작년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예. 매출량이요. 중국 매출 상승분을 빼면은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 증가율은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가 타결이 됐죠. 우리 산업 분야가 중국에 훨씬 더 적나라하게 노출될 수 있고 분야에 따라서는 대중국 의존도가 극대화돼서 사실상 대외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정치적으로도 좀 각별히 짚어봐야겠고요. 이 매출이 아마도 중국에서의 중국과 관련된 매출이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정체되거나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심해지면은 중국 되면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지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협상 논의가 시작된 10년 전과 비교하면 또 중국의 산업이 우리 주요 산업계를 거의 따라잡거나 또 추월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네. 글쎄요, 뭐 무조건 장점만 있다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김효진 PD였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식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추군. 최경환 경제부총리. 테이프를 돌리듯 같은 말만 반복. 기재부 장관님. 네. 이게 대통령 공약서인데요. 272페이지. 여기 보면 0세부터 5세 고용리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 이렇게 됐거든요. 책임진다는 게 뭔가요? 책임진다 하는 게 국가가 돈을 100% 된다. 뭐 이렇게 저는 그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지방교육 그 교부금이 이제 내국세 20.27%를 내려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 기본적으로 법정 의무사항인 미리 교육 과정을 먼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급식은 국회에서 정해준 우리 행정부는 국회에서 정해준 법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상급식은 대선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뒤로 제쳐놓더라도 대선 공약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밥 먹이는 게 중요하냐, 미취학 아동 보육이 중요하냐, 이것을 누가 공약했는지 가지고 하자는 건데 이게 도대체 이런 유치하고 졸렬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금 뭐 공약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보다도 행정부로서는 결국은 법에 정한 대로 집행을 할 따름입니다. 첫째 아이 밥그릇 뺏어서 둘째 아이 우유 먹이겠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근데요, 어쨌거나, 정부는, 행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정해진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4대강 예산, 경인이나 지원 예산, 이런 예산을 줄이고, 자원 얘기에 쓸데없이 들어간 돈 줄여서, 우리 아이들 밥도 먹이고, 그리고 아이들 길르는데 써야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여튼, 현행 국회에서 정해진 법에 따르면요, 무상급식은, 지방, 교육청에 재방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은. 마지막 멘트 한 번 더. 법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은. 최경환 부총리, 정의당 박완석 의원에게도 법 타령하다가 반박에 직면하는데. 이들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법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국회가 정해주셨지 우리 행정부가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얘기 자꾸 하시는데 법적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유아교육. 그런데 유아교육. 예.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 1항을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교육청이 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 말인데 그동안의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잡았다가
지금 국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내년에만 지금 정부 예산보다 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 정도 줍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담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세입이라도 있는 기관이지만 교육청은 세입도 없이 정부 예산을 교부받으면서 거기서 지방채 발행하고 빚까지 갚아라. 교육청은 지금 교육감들이 하는 얘기는 근거가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데 우리 예산으로 도저히 못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박원석 의원이 법을 바꾸자라고 하니까 최경환 부총리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뜻밖에도 돈 없다며 딴소리. 법을 고쳐서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법으로 올려야죠. 그러면 법을 고쳐서 하면은 지금 이게 중앙정부의 귀책으로 잘못된 세수전망, 잘못된 교육교부금 재정전망에 기초해서 봉착한 재정난인데 이걸 지방교육청한테 책임을 씌우는 게 맞습니까? 중앙정부가 어렵게 되면 더 어렵습니다. 지금 더 죽을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예. 더 죽을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예.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영화 제보자를 봤습니다. 충격,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진실과 참 언론에 대해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제보자 제작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님들은 제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면 안 된다는 가르침 말입니다. 네, 영화 제보자를 본 한 관객이 남긴 글입니다. 영화 제보자가 관객 171만 명을 넘어서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연구과정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정직한 제보자와 언론인의 역할이 부각됐다는 게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영화가 사실과 다르며 진실은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경기방송 프로듀서이고요. 또 황우석 사건 관련 한국언론재단 저술지원작의 저자이시고 황우석 라디오 더 매직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노광준 PD입니다. 오늘 노 PD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 PD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알기로는 노 PD께서는 2006년 PD수첩 보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황우석 전 교수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좀 부당하고 과도하다 이런 주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황우석 교수와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요? 이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사실 저는 황우석 박사를 알았고요. 왜냐하면 TV에서 봤으니까. 예. 근데 황 박사는 저를 몰랐죠. 왜냐하면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 관계였고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좀 우연치도 않게 박사 논문이 그때 통과될 시점이었어요. 예. 그래서 박사 논문이 또 언론 플레임에 대한 이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처음에는 언론인이라기보다는 언론 학도의 입장에서 어떤 프레임으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을까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예. 주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객관적인 사실하고는 다른데 하면서 본격적인 취재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간단히 요약하면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알려진, 세상에 알려진 그런 것과 사실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신가요? 예, 사실이 좀이 아니라 좀 많이 다르죠. 예. 물론, 이 사건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을 조작했다라는 부분하고, 예. 또, 가짜 줄기세포로 전 세계를 속인 어떤 사기극의 실체하고 이 두 가지를 좀 갈라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논문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분들하고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거는 학자로서 잘못한 부분이고요. 서울대 조사위원회 그 발표를 인정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논문 조작 부분에 있어서 좀 악의적으로 이렇게 간 부분이 있지만, 예. 논문 조작의 책임에서 황우석 박사가 피할 수는 없고, 그거는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저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밑에 연구원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총괄 책임자는 황우석 박사였으니까 논문 조작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예. 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국민들도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이고 이 사안의 핵심적인 사안이 도대체 11개나 되는 가짜 줄기세포를 갖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1개나 되는 가짜 줄기세포를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사기를 쳤는가를 밝혔어야 되는데 예.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안 밝혔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서도 일부분이 밝혀졌습니다. 예. 근데 결론만 좀 황우석 박사한테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체적으로 줄기세포 사기극의 실체를 보아하니 지난 7년간의 장기간 법정 공방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적어도 줄기세포 사기극에 있어서 미즈메디 배양 책임을 맡고 있던 김선정 연구원이 업무방해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2009년 10월에. 예. 이 말은 뭐냐면은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느냐면은 황우석 박사팀이 정상적인 줄기세포를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배양을 맡고 있던 미즈메디 책임자가 가짜 줄기세포로 섞어 심고 DNA 조작까지 검증 결과까지 조작하면서 정상적인 연구를 잡아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선정 연구원이 처벌을 받았고요. 예. 법원에서는 황우석 박사한테 굉장히 인색했죠. 횡령 일부 유죄, 생명윤리 유죄 이런 부분을 했지만 사기 부분, 핵심적인 사기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적어도 11개 줄기세포를 갖고 전 세계를 속인 줄기세포 사기극에 있어서 황우석 박사는 가해자가 아니라 또는 동업자도 아니고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핵심적인 팩트에 대해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론에서는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이번에 제보자라는 영화에서는 10년 전 PD수첩의 그 논리 그대로 해서 만들어서 또다시 만든다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이 사기극의 사건에서 피해자인 황우석 박사를 마치 10년이 지나서 이 무덤을 파헤치고 뼈를 불사르는 마치 부관참시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중에 네. 올해 2월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뭐 횡령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기 부분도 무죄를 받은 겁니까? 사기 부분 전체에 대해서? 예, 사기가 사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이 사기, 횡령, 생명윤리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걸었거든요. 예. 근데 사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게 1심 공판만 42차례가 이루어질 정도로 마라톤 공방이었는데 예. 이 중에서 핵심적인 게 사기 부분이었는데 사기 부분에 대해서 황 박사는 무죄가 나왔고요.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횡령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법원 판결문에는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다만 개인적인 착복은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들이 아는 것처럼 정부의 연구비를 황 박사가 이걸 갖고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꿀꺽한 것이 아니라 예. 돼지 복제하라고 연구비가 나왔는데 이걸 갖고 개복제를 하고 개복제하라고 연구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남겨서 줄기세포 복제 연구를 하고 오히려 자비를 거쳐가지고 대학원생들 식비하고 학비를 대준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적인 어떤 유용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법 적용이 됐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황 교수 연구와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MBC 한학수 PD라든가 또 예. 프레시안의 이제 강양구 기자 이 언론인들이 이제 뭐 진실을 파헤쳤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또 많은 상도 탔습니다. 예. 영화 제보자 뭐 극중 이름은 다릅니다만 이 두 사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한학수 PD 사례를 좀 극화한 셈인데요. 예. 이들의 보도는 불공정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노 PD님의 주장이신 것 같은데. 예. 어떤 관점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지금은 잘 들립니다. 말씀하시죠. 예. 그분들이 수고하시고 또 마음고생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PD 입장에서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생각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제보자라는 영화에서도 나왔고 PD 수첩 1, 2, 3, 4, 5편에서도 일관되게 흐르는 항목 부분, 바로 그분들이 당시 취재 시점에서 밝혀진 것만 밝히셨어야 되는데 밝혀지지 않는 추론의 부분까지도 다 밝혀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실의 부분은 이 가짜 줄기세포를 미즈메디 배양 책임자가 배양 단계에서 섞어 심고 가짜로 만들고 DNA 검증까지 조작을 하면서 서울대 연구원들 뿐만 아니라 황우석 박사까지 다 속인 팩트입니다. 법원에서 나온 팩트는. 그런데 그분들이 그리는 거는 마치 연구 책임자였던 황우석 박사가 힘없는 미즈메디 배양 책임자를 협박하고 설득해서 가짜 줄기세포를 갖고 오라고 해서 조작을 진두지휘한 완전히 어떤 그 악당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저널리즘으로서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만 밝혔어야 되는데 추론의 영역까지 갔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사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극 영화여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실이 다른 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좀 분량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핵심적으로 영화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기극의 주체 부분, 피해자가 가해자가 뒤바뀌었다는 부분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한 가지 부분은 영화에서는 PD가 그 황우석 박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의 줄기세포를 검증해야겠으니 줄기세포하고 체세포 샘플을 넘겨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황 박사가 샘플을 넘겨주질 않고 오히려 방송국으로 찾아가서 반협박을 하죠. 방송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로 이렇게 영화가 나오는데 예. 이거는 뭐 철저하게 현실을 왜곡한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사실을 보면 황우석 박사가 PD 수첩팀에 샘플을 넘겨달라는 요구에 성실하게 응했습니다. 예. 이거는 그 PD 수첩 PD 분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체세포하고 줄기세포 샘플까지 넘겨줬습니다. 그 가짜인 줄 알았으면 가짜로 만들 장본인이었으면 샘플을 절대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PD 수첩에 넘겨준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미국의 슬로운 캐서링 암센터나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포함해서 전 세계 10개가 넘는 연구소에 자신의 줄기세포를 넘겨주고 연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황 박사가 가짜를 만든 사기꾼이었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실제로 예. 근데 영화나 PD수첩 부분에서는 이 황 박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혹시 이 영화 개봉되고 나서 그 황우석 교수와 연락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화 관련해가지고는 연락한 사실은 없고요. 예. 최근에 어떤 그 연구 동향 부분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좀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뭐 어떤 언급을 하시지도 않았고요, 황우석 교수가. 제가 알고 있는 황우석 박사나 그 지금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예. 지금도 새벽 5시부터 업무를 시작을 해서 거의 예. 퇴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동물복지 연구에 좀 매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예. 뭐 영화를 보거나 뭐 인터넷에서 어떤 돌아다니는 동향에 대해서 클릭을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잘 모르시고요. 이랬습니다. 예.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황우석 전 교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연구에 매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가요? 예, 그거는 예전부터 사실 잘못된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경제지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어떤 동물복지 성과가 나올 때마다 뭐 황우석 관련주 뭐 이런 부분 나와가지고 뭐 예. 그 주가가 요동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냥 언론인 입장에서 아니 이거 황우석 관련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건 대응을 안 합니까? 그냥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체 언론 보도 네거티브한 보도든 포지티브한 보도든 간에 자신은 이제 언론과의 접촉보다는 연구 성과로서 말을 하겠다라는 원칙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경기방송의 노광준 PD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김문기 씨가 상지대 총장에서 물러나라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요구 결국 거부했습니다. 김문기 씨의 추천을 받은 상지대 재단 이사들은 교육부 요구가 도의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되레 교육부의 이사 취임부터 승인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문기 씨의 사퇴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단과 맞서다 직위 해제된 사학개혁 국민운동 공동대표시죠. 정대화 상지대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단식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뭐 인사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한데요. 괜찮습니다. 며칠째로 접어드신 건가요? 네, 오늘 8일째입니다. 예. 힘 안 드십니까? 저는 뭐 단식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예, 뭐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예. 그 지난번 인터뷰 때 좀 곧 사태가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요. 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좀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가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김문기 씨의 입장에서 보면은 김문기 씨는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으니까 예. 마무리가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뭐 이 상지대 사태가 김문기 씨의 의중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국회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관할청인 교육부의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제가 보건대는 지난번 두 차례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에 결국은 김문기 씨는 불출석하고 말았는데 예. 당시 교육부 장관이 27일 이후에 김문기 씨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 지금은 교육부가 결단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27일이라고 하면 이제 지난달 27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그 김문기 씨 쪽이 교육부의 그 상지대 정상화 방안 뭐 추진 계획을 제출한 것을 아는데요.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네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김문기 씨가 원래 10월 초순경에 그 정상화 계획을 제출을 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 뭐 온갖 불법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비난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교육부가 우선 그 계획을 좀 구체화하고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보내달라 그랬는데 구성원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구체화된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는 교육부의 요구를 예. 뭐 총장직을 돈 주고 사란 말이냐 사학의 자율성을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교육부를 공박하는 그런 자료를 보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뭐 도저히 그 계획서라고 하기도 어렵고 김문기 씨가 상지대를 정상화할 어떤 의도도 계획도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최근 상황 보면 내가 교육부하고도 한번 맞서보겠다 이런 의지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김문기 씨는 이제 뭐 자기가 어떻든 지금 총장인 상황이니까 예. 자기는 끝까지 버틸 거고 만약에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은 자기는 법적으로 맞서겠다 이렇게 아마 결심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문기 씨의 최근 주장 보면요, 내가 상지학원 설립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주장이 맞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또 김문기 씨가 뭐 새삼스럽게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한데요. 100%면은 완벽한 거죠. 예. 원래 100%라는 게 완벽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문기 씨가 설립자라는 주장은 1000%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국회가 확인하고 교육부가 확인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그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확인한 사실이고 예. 무엇보다도 김문기 스스로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김문기가 자신을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거 하고 있는 것은 그건 뭐 자기 기만일 뿐이고요.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한 것은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정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과도한 집착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예.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상지대 상황에서 김문기 씨가 설립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설립자일지라도 물론 이게 1000%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요. 네. 예. 네. 그 설립자라고 할지라도 현재 상황을 본다면 당연히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아니 그렇기도 하고요. 반대로 김문기 씨가 설립자가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예. 정말로 대학 운영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죠. 아니 설립자가 뭐 과거 뭐 60년 전에 설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서 교육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교육부가 언제쯤 최종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방송사에서 교육부 장관이나 그 대학 지원실장을 좀 인터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관할청의 판단을 우리가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동안 교육부가 꾸준히 해왔던 이야기와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 교육부 장관이 6차례에 걸쳐서 김문기 씨는 총장으로서 부적격이다고 얘기를 했고요. 김문기 씨의 이사 선임을 거부했고 또 현재 상지학원 이사 5명의 연임 신청을 지금 유보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대학 운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야 지금 받은 상태이고 또 국회 청문회에서 조만간 결단을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교육부 장관은 또 사회부총리의 입장에서 예. 이 문제를 시건할 수도 없고 무한정 유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날짜를 예정할 수는 없지만은 멀지 않는 시간 안에 교육부의 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모호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곧 있으면 아시겠지만 올해 학기가 마무리되고요. 또 네. 뭐 이렇게 해를 넘길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예, 저는 달을 안 넘기면 좋겠습니다. 이 달을 넘기지 않는 시일 안에. 예. 네. 학생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논란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의 주장도 있었고 또 뭐 불법적으로 뭐 도감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학생들 분위기가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생들은 지난주에는 이제 수업 거부를 했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계속 이제 항의와 농성을 이어가는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을 매수해서 불법 도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총학생의 대표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또 6명을 징계에 회부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이 교내에 설치한 모든 현수막을 예리한 칼로 다 훼손해버렸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김문기 씨와 구재단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심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예. 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학생 간부 6명이 현재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사학을 둘러싼 문제가 지금 상지대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주대 그렇죠. 문제도 있고요. 또 일단 비리재단의 책임자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이 현실, 좀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한 2가지 정도의 큰 허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우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2007년에 만들어졌어요. 요게 이제 사립학교법의 일부인데 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비리재단의 분규를 해결하라고 한 것인데 오히려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을 해버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폐지하거나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고요. 예. 그 다음에 좀 더 근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사립학교를 다루고 있는 사립학교법에 사학의 비리와 부패를 포함한 건전하고 건강한 운영 방안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학 운영자들이 학교, 교육기관을 자기 그 자영업체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립학교법에 사학은 교육기관의 일부이므로 교육기관으로서 이리저리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특히 비리와 부패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현재 이 비교육적인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강원도 지역의 5개 대학 교수님들께서 또 지지 성명도 내주셨습니다. 정상화 촉구하면서. 네. 교수님들 중심으로 뭐 어떤 이게 투쟁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대응 수위를 좀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지금 그 강원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교수단체나 교육단체 또는 대학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지금 상지대 사태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지대 사태 해결, 즉 상지대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저희 구성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함께 더 높은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달을 넘기지 않고 이 사태가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데요. 네, 그렇게 네.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학생 교수님들도 많은 좀 희망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건강을 살피시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저희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상지대 재단과 맞서 싸우고 있는 사학개혁 국민운동 공동대표시죠. 지금은 좀 대학으로부터 직위 해지를 당한 상태인데요. 정대화 상지대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